DNA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범죄 사건이 있어요. 예, 성범죄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정액 같은 증거물들이 다 남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연쇄 성범죄 사건인데 우리가 대전 발발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사건이고 처음에 이제 택시 기사를 하다가 승객이 이제 한 명이 무시하는 말을 해서 범행을 시작을 하고 근데 안 잡히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흥업소 직원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일반인들로 다 이제 또 확대가 됐고요. 또 가스배관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화장실 창문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상희라는 가상의 어떤 이름을 사람을 써서 여기가 상희 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듣도록 한 다음에 혼선을 주도록도 하기도 했고요. 뭐 대전 지역의 뭐 지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또 이렇게 혼선을 주려는 노력도 했던 그런 지능범이었습니다. 하도 이제 사건이 많다 보니까 뭐 지문이라든가 조건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한 사람을 용의자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막 도망을 너무 잘 다니고 흔적도 잘 안 남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잡을 수는 없었고 처음에 그 아들을 일단 채취를 해서 그 증거물하고 보니까 친자 관계가 성립이 돼서 그럼 예, 아버지다. 범인이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검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DNA 감식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자 검사. 우리가 대량 재난 사고에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 확인하잖아요. 그때도 기본적으로 이제 직계 가족의 친자 검사를. 왜냐하면 자기 DNA를 어디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가족의 DNA를 가지고 신원 확인하는 게 이제 기본적. 가족 어디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뭐. 보통 직계 가족은 금방 되고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굉장히 먼 친척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은 50%가 같죠. 네. 예. 삼촌은 25%. 이렇게 촌수가 멀어질수록 조금씩 멀어지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친족 검사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DNA 감식의 어떤 강국이 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 외국보다 떨어진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6년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DNA 감식 기술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서초구에 있는 설해마을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 가봤죠. 잘 아시겠지만 이 설해마을은 프랑스풍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에 프랑스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2006년에 한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에 기술자로 일하던 장 루이 꾸루조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하고 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여름에 이제 휴가를 프랑스로 갔다가 본인만 사업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집에서 자기가 시켰던 뭐 고등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냉동고에다가 넣으려고 냉동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까만색 봉지에 갓 태어난 영아의 시신이 이제 2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한 거죠. 저희가 첫 번째로 분석한 게 2 영아는 쌍둥이가 아니다. DNA는 서로 다르다. 와, 충격적이다. 2명이 서로 따로따로 출산이 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 루이 꾸루조의 DNA와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안 맞아. 아니. 꾸루조가 아버지다. 2 영아의 아버지. 근데 몰랐다고요? 또 하나는 이 2 영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을 하게 되면 엄마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엄마도 한 여자다. 뭐야? 사실은 집에서 출산한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일단은 그 부인이 가장 용의자가 될 수가 있는데 부인하고 아들들은 다 이제 프랑스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이제 분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생활용품들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칫솔, 칫솔. 귀이개, 그다음에
쓰던 연고, 뭐 이런 거 빛 어. 같은 거 그거 하니까 그 중에서 영아들과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여성의 DNA가 나왔어요. 검출이 된 거죠. 그럼 여성. 엄마. 그래서 당연히 엄마로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프랑스인 부인이 프랑스에서 막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옛날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 어. 굉장히 이제 미궁에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로니크가 자기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하니 그 병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뭐 수술한 그 기록이 있고 있어요? 그 자궁에 조직이 남아 있는 거죠. 미치겠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 이제 밝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DNA를 확보를 하고 봤더니 일치를 하는 거죠. 그 칫솔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어머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아, 이 부인이 범인이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지 못했나요? 너무 많아요. 자궁 적출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랑 그리고 아이가 둘이 쌍둥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2번 출산을 했다는 건데 일단은 자궁 적출 수술하기 전에 출산을 했겠죠. 어머. 근데 이거 2번이나 9달 배가 불렀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베로니크가 사실은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걸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앓게 되면 자기가 이 임신한 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태동도 없고 이렇게 숨어서 있게 되고 이렇게 본인도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어머 본인도 모르게. 정신병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 상상 임신은 들어보셨죠? 네. 그 반대인 거죠. 임신을 반대. 했는데 그럼 몸이 네. 안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극도로 임신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때 테스트기에서도 그래서 안 나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입덧도 없고요. 배도 약간 살찐 정도로 부르고. 어머. 근데 산부인과 교수님이랑 저희가 같이 세미나 할 때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태아가 엄마가 너무너무 임신을 거부하고 있는 걸 알아서 숨어 지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어머.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처음에 이제 자국민의 말을 먼저 믿겠죠. 그렇죠. 한국의 결과를 사실은 또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하고 또 시료하고 다 프랑스로 보내서 프랑스에서 또 독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서 부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다른 또 영화도 살해해서 총 3명을 살해한 걸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8년의 형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근데 임신 거부증이 또 가만히 돼서 약간 형이 또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의 말을 처음에 안 믿어서 그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좀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에. 해야죠.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 많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서 증거물을 찾고 수집하는 과학수사 요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쩌다 이 과학수사 요원이 한번 돼서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저희 눈썰미 엄청 좋거든요. 예,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오, 아 너무 많은데. IQ 검사 아니죠? 어떠세요? 이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오. 그 증거물들을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얼핏 봐도 지금 한 3가지 정도는 눈에 바로 띕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혈흔의 방향, 피가 튄 방향, 그리고 이제 발자국 방향, 그 다음에 사용했던 흉기, 저기 창문 밖에 담배꽁초도 아, 있고. 예. 담배. 저건 뭐 윗집에서 던졌을 수도 있고. 옷도 있네. 옷에 예, 혹시 땀 같은 거? 예, 굉장히 추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혈액 많이 보이고요. 네. 저 혈액은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또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칼, 이게 중요한 증거물이죠. 그래서 범행 도구고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에서 범인의 피부 세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모발에 있는 머리카락은 뭐 주인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창문 쪽으로 난 발자국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범인이 어디로 들어왔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또 창밖에 보시면 뭐 이렇게 소변 같은 것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실내에서도 범인이 이렇게 소변을 보고 물을 안 내리고 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의 없는 놈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소변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상피세포 같은 게 좀 섞여 있어서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휴지통에 있는 장갑. 장갑. 이 장갑도 우리가 안쪽에서 범인의 피부 세포를 그 테이블에 있는 커피잔이 2개가 보이는데 저런 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문도 분석할 수가 있고 또 타액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이제 증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그 어디 부분이든지 간에 DNA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발현이 달라져서 단백질이 좀 다르게 만들어져서 이제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과학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범인들도 이걸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액 같은 것도 지우기도 하고 뭐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모든 전 국민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문이 만약에 채취가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되는데 DNA 같은 경우는 그 전 국민의 DNA가 데이터가 없지 않나요?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문의 강국입니다. 그거는 성인은 다 지문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지문이 나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확인이 돼요.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미성년자나 예, 외국인인 거죠. 근데 DNA는 등록이 안 돼 있죠. 우리는 DNA가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2010년부터 이제 범죄자 중에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DN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항상 하게 돼요.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돼서 계속 모든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일단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대상이 되는 거구나. 대상이 됩니다. 검색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물 중에 사실은 제일 또 많은 증거물이 타액 같은 건데, 타액은 뭐 담배꽁초부터 시작을 해서 또 먹던 음식 같은 것도 있고 뭐 수박씨, 포도씨 이런 것들도 다 증거물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주 분석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과거에는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양이 적은 증거물들도 분석이 되는데, 혈액 같은 걸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빨간 볼펜을 백지에다가 이렇게 점을 하나 찍으면 그 안에 다 분석이 되고요.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더라도 분석이 되는데,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DNA의 양으로 봤을 때 한 100피코그램 정도면 그 다 분석이 됩니다. 근데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DNA가 한 6피코그램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5개만 있어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들이 눈에 보이는 걸 다 이렇게 지우려고 해도 사실은 남겨져 있어서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코딱지도 야, 그 미처 생각 못했는데. 네. 코딱지 잘 나옵니다. 네, 귓밥도 잘 나옵니다. 귓밥도. 역시 세포가 많다는 얘기죠. 만약에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거기 키우는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귀여웠던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강아지를 한번 이렇게 만졌어요. 네. 그럼 그 강아지도 증거물이 될 수 있나요? 뭐 이론적으로 될 수가 있긴 한데, 예, 거꾸로 강아지의 털이 범인한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용의자를 잡았을 때 그 집에 그 키우던 강아지의 털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